가장 젊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좀 차분한 토론을 위해서 저는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셨고 또 평화 네트워크 후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먼저 동아시아 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능한 제 말씀은 좀 짧게 줄이는 게 좋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좀 요지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앞에 계신 우리 김정환님 포함해서 가장 좀 왼쪽에 있는 사람이어서 저를 제일 왼쪽에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를 중심으로 보면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서 시선을 보면 또 가장 오른쪽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핵 문제 역시 마찬가지 이런 어떤 입장을 바꿔놓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북핵 문제 아까 우리 배명복 기자님께서 30년이 더 된 문제라고 가까이 된 문제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한 지 한 10년 안팎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6년 첫 핵실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09년부터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의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또 반면에 북핵이 고도화되면서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오늘 토론도 그런 고민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조금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한 지가 한 10년 안팎 정도 된 건데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기업을 가해오는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런 어떤 고민을 70년 가까이 했단 말이죠. 예. 저는 이런 어떤 이런 말씀 자체가 좀 어폐가 있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역지사지의 관점을 갖지 않고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단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영호 공사 말씀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10조 달러를 줘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핵 문제의 기본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핵 문제가 악화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한국, 미국 이 핵심적인 두 나라의 정치 리더십이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너희가 핵이 없는 상태에서 더 안전하고 평화라고 더 번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좀 이따 토론 기회 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더 부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다 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예, 한국 핵무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또 선제 공격 옵션 강화, 더 나아가서 김정은 참수 작전, 대북 제재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저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반대만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종종 듣습니다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정책 옵션들이 지금 실패했거나 불가능한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정말 북핵이 존재론적인 위협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각오를 하면 안 됩니다. 핵무장이 대표적인 엉뚱한 각오이죠. 사드 문제도 비슷합니다. 사드 문제 초기에 불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막상 배치한다고 결정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게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중국도 비난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촉구하는 국내 정치인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친중 사대주의자라고 이제 공격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은 엉뚱한 각오를 지금까지 해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핵이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간다면 그에 걸맞은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고 그 비상한 각오의 핵심은 바로 지금까지 없었던 협상다운 협상을 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좀 돌아가서 저는 먼저 이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한국 핵무장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의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했던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그 한국전쟁 정전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의 이른바 대량 보복 전략에 따라서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는데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 가장 큰 군사적인 이유는 당시 공산권보다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핵을 전술핵을 일종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일종의 이퀄라이저로 간주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보십시오. 한미동맹 대 북한, 중국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퀄라이저로서의 어떤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 전술핵을 배치했던 주된 이유는 옛날에 초기 핵폭탄은 어떻습니까? 대형 B-29 같은 이제 수송기에 실하고 날라야 되니까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중간에 격추당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에 군사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누클리어 트라이어드로 해가지고 전략 폭격뿐만 아니라 ICBM, SLBM.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태평양에 지금 잠항하고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에서 버튼만 누르면 평양까지 돌아가는데 30분이면 족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전술핵을 전질 배치시킬 군사적인 이유가 사라졌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혹시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될 경우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술핵은 어찌되었든 전략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한미군 기지에 이걸 배치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방어적 부담이 커집니다. 방어적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유사시 신속한 군사 행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B-61이나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B-61-12 같은 이런 어떤 전술핵을 장착한 상태,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에서 유사시 미국 전투기가 뛰게 되면 북한은 저게 미국의 선제 핵 공격 신호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북한의 선제 가능성을 높이는, 그래서 한반도의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되면 북한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휴전선 쪽으로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겠죠. 왜냐? 그 일종의 적과 함께 전략이 되는 거니까요. 유사시 아군과 적군이 최대한 붙어 있으면 적군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군의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하고는 다른 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한국 몰래 전술핵을 갖다 놓고 그 이후에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그걸 알고서도 묵인했던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화된 한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외국인들께서도 경탄하고 계십니다만 좀 촛불 집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이내믹한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전술핵 재배치 이런 부분들이 추진됐을 때 이게 과연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에 붙이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크게 불거질 경우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들 포함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핵무장 문제 관련해서 몇 말씀만 좀 드리면요. 이미 앞에서 백문국 기자님께서 중요한 문제들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부가 설명하는 차원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명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만약에 핵무장을 결심할 경우에 기술적인 선택지는 우라늄 농축 방식이 아니라 재처리 시설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NPT에 탈퇴하고 IA 사찰단을 추방하는 순간 우라늄 금수 조치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갖고 있는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텐데, 첫 번째 기술적으로 볼 때 재처리 기술을 만드는 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옆에 이제 이웃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이거는 부지 선정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짓는 것 자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처리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파일럿 공장도 돌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용 대규모 재처리가 필요한 시설을 갖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지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소설 속에나 가능한 얘기란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볼 때 재처리 시설은 원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입니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세월입니다. 하세월입니다. 이게 북한과 남한이 다른 본질적인 차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울러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처리 공장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마치 연탄을 찍어내듯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재처리 공정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재처리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년에 재처리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8kg 정도 되는 것이고 일본의 로카쇼무라도 최대 1년 풀가동해봐야 20kg 안팎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의 재처리 시설을 짓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만큼 연탄 찍어내듯이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몇 과학자들은 한국의 컴퓨터 IoT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핵실험 없이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핵실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세계에서 IoT 기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런 미국도 핵무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실험 옵션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포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한국은 핵실험한 적이 없습니다. 핵실험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만무한 것이죠. 그걸 누가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 핵실험을 안 하고도 핵폭탄을 만들 수는 있겠죠. 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억제 핵심은 크레더빌리티, 신뢰성입니다. 이 폭탄이 유사시 쐈을 경우에 제대로 터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다가 상대방한테 각인시킬 수 있을 때 또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크레더빌리티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 핵무기는 뭡니까? 과거처럼 무슨 대형 수송기에 실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에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선 소형화해야 되고 경량화해야 되는 겁니다. 소형화, 경량화하기 위해선 핵실험을 통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축적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러 차례 핵실험한 북한의 핵무기가 갖고 있는 무기로서의 신뢰성과 그냥 한국에서 컴퓨터로 그냥 쑥닥쑥닥 만든 핵무기의 신뢰성을 과연 우리가 동률을 놓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설사 남북한이 이른바 핵과 핵을 갖고 있는 일종의 핵 공포의 균형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우리가 여기더라도 그건 공포의 균형이 아니죠. 공포의 불균형입니다. 자, 인구수 생각, 도시화, 산업화, 인구 밀집도 이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핵을 갖게 됐다고 해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한반도가 역설적으로 아까 이충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남북한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 군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어떤 불확실한 길을 선택한 것보다는 더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몇 가지 짧게 요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술핵도 안 되고 한국 핵무장도 안 되고 저는 사드도 안 된다고 말씀을 줄곧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드가 안 된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북핵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북핵 방어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 무슨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드의 최저 유격 고도는 40km입니다. 최고 고도는 150km입니다. 이 사이로 미사일이 날아와 줘야 요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0km 밑으로 날아오는 건 못 막아요. 150km를 넘어가도 못 막습니다. 근데 북한은 40km 밑으로도 쏠 수 있고 150km를 넘길 수도 있는 아주 간단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가 왜 한국에서는 효과가 없냐면 남북한이 붙어 있는 데다가 거리가 짧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 던지기 생각하면 쉽습니다.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공을 낮게 빠르게 던져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리가 짧으면 공을 높게 던져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한반도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동해 건너에 있는 일본은 다르죠.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은 다릅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도달하게 공을 던지려면 일정 정도 고도로 공을 던져줘야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건 예상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반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자해적인 조치 중에 하나이다. 중국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이런 어떤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따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검증해봐야 될 문제는 그겁니다. 한국의 사드와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이게 정말 중국과 무관한 거냐? 예? 무관한 거냐? 근데 이것도 아주 상식적인 문제만 떠올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엑스밴드 레이더 이게 뭐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레이더라고 하는 기계는 미사일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레이더 탐지 범위 안에 뭐가 들어오면 그게 북한 거든 중국 거든 러시아 거든 다 탐지가 가능합니다. 탐지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검증을 하고 이게 정말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별 근거가 없다. 그럼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모든 이런 어떤 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갖다가 무시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드인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반문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 이제 또 국방부에 나오는 게 유사시 김정은 참수작전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듣기에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핵 공격 명령 공자인 김정은의 목을 치면 유사시에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핵 공격을 안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핵 시대에는 죽은 자의 손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냉전 시대 때 데드핸드라는 작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사시 자신의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었거나 제거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자동적으로 핵법을 가하는 데드핸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도 갖다 제대로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어떤 제가 보기엔 가능성도 별로 없고 굉장히 자해적인 이런 어떤 그 대책을 폭핵 대응책으로 내놓는 것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안은 이미 있는 거죠. 첫 번째 대안은 억제입니다. 억제. 군사적인 억제입니다. 한미동맹이 강합니까? 북한이 강합니까?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하고 지들은 지구상에 사라지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가 만무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존 군사력으로도 압도적으로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억제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 개선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오늘 밤에 핵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 못 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한테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관계 개선의 덕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이라고 하는 존재를 관계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입니다. 협상 얘기하면 인상스러운 분들 계세요. 근데 단언컨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협상다운 협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들 공유하는 내용은 북핵 협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협상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라는 게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데 우리가 결과로서의 비핵화를 떠올리면 이게 답이 잘 안 보입니다만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를 머리에 떠올리게 되면 아까 백문복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동결도 그것이 그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비핵화 그리고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를 설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컨트롤하고 그걸 동결시키고 궁극적으로 폐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저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